안녕하세요. 오라클의 장동호고요. 혹시 오라클이 무슨 일 하는지 아시는 분? DB. 예, 데이터베이스. MS는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근데 오라클은 생각보다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 이유는 저희가 B2B 기업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한테 OS를 파시잖아요. PC에 설치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게임기도 파시고. 근데 저희는 일반 분들한테 데이터베이스를 팔지 않거든요. 기업에 판매를 해요. 그걸 이제 B2B라고 해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해가지고 고객이 기업이신 거죠. 일반 분들이 기업 고객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데이터를 다루는 엄청나게 큰 시스템이거든요. 여기 SKT 같은 경우도 저희 오라클집을 엄청 많이 쓰고 계신데 제 키만한 서버가 한 수십 대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여기 뭐 혹시 테타급, 그러니까 우리 기가 메가스시죠? 그다음에 기가 다음이 뭐죠? 테라 다음이 뭐죠? 네, 페타 다음이 뭐죠? 엑사 다음이 뭐죠? 제타. 네. 지금 인터넷에 존재하는 전 데이터를 합하면 한 수십 제타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인데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데이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이제 IoT 메이커톤에 이거 공부하셔서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IoT에 대해서는 뭐 상당 부분 아실 것 같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IoT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그래서 전체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커다란 어떤 구조나 어떤 얼개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오늘 제 목적은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오라클에서 여기 기술본부를 맡고 있고요. 네. 오늘 제가 드릴 이 자료는 나중에 다 PDF로 다 공유하셔도 되고요. 저기 자료 보시다 보면 제가 URL들 링크를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테드에 가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해요. 시간 관계상. 근데 좀 재밌게 하려고 제가 동영상을 좀 몇 개 틀 거예요. 유튜브하고 테드를 좀 보면서 하면 훨씬 낫기 때문에 내용도 설명드리지만 중간중간에 몇 개의 테드와 그 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들을 보여드리면서 흐름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데 다는 못 보여드리고 또 제가 책도 몇 개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이해는 안 돼도 한번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으로 요거와는 상관없지만 제가 이렇게 보통 대학에 나가서 강연을 하면 어쨌든 저도 사람을 뽑으니까 뽑을 때 기준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는 관점에, 그러니까 요새는 뭐 스펙으로 하시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하나 잘 되시면 하나의 스펙이 되실 텐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험이에요. 이걸 해봤다.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경험이 있거든요. 지식이 있거든요. 분명히 해보시면서 얻는 지식이 있으실 거고요. 실패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이라는 게 앞으로 180도로 있잖아요. 실패를 해보면 이게 좁아져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 방향성을 좁혀나가면서 이게 맞는 것 같다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지금 하시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 응모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면서 경험을 하실 텐데 여기서 혹시 뭐 실패를 하시더라도 저는 그것도 소중한 경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빨리 해보고, 워낙 기술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빨리 해보고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빨리 구분한 다음에 되는 거에 포커스 해가지고 빨리 전개하는 게 앞으로 스타트업을 하는 모든 핵심 방향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케빈 켈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학자분이 하신 얘기로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최근의 IT 트렌드를 한번 쭉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IoT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기업에 있고 이제 모든 고객분들을 다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업무 특성상 좀 강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도 보고 그다음에 고객분들 만나면서 전체적인 트렌드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똑같은 형태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서 한번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것의 핵심이 IoT와 그 다음에 지능화, 빅데이터에 있다는 걸 말씀드릴 거고,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이 정확히 뭔지, 앞으로의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건지, 거기에서 IoT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엔지니어 분들이실 테니까 기본적으로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준비를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4가지 정도의 관점이 필요해요. 기술을 알아야 되고요. 해당 기술들이 있어요. 뭐 하도, 스파, 빅데이터 관련, 그다음에 IoT 관련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IoT를 하게 되면 그게 센싱하는 거잖아요. 모든 디바이스에 센서를 심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어딘가로 데이터를 보내고 거기서 처리한 다음에 그 처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컨트롤을 보내서 액션하게 하는 일종의 말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말초를 많이 만드는 이유는 어딘가에 집중해서 연산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것 관련된 기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술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IoT 디바이스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얼개가 돼가지고 큰 하나의 시스템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어떤 구성을 갖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그럼 기술을 누가 써요? 사람이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스킬셋을 갖추면 좋을지 제가 보기엔 이 부분에 좀 포커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앞으로는 전적으로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 있는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는 데이터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데이터는 많아질 거고요. IoT가 발전하면 어딘가에 모여질 거고, 근데 누군가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분석을 했다고 해서 그게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통계학에 유명한 말이 있죠.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가 0.99의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A가 B의 인과관계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관관계. 그러면 그 관계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하려면 뒤에 거기에 이제 인문학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SNS 데이터다. A와 B가 0.99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인과관계라고 말하려면 뒤에 사회학적인 뭔가 심리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 이론에 기반해서 봤을 때 이 관계값이 0.99라면 A는 B의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그 소스가 된 그 데이터가 나온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 과학적인 이해가 같이 연결이 돼야만 그게 이제 의미 있는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잘 다뤄야 되고 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전체를 묶어서 통찰하는 능력이 돼야만 의미 있는 견해를 줄 수 있게 되고, 앞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견해를 그 소속되신 집단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분석해보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근거에 기반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만 제가 가치 있는 그 조직 내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어디 계시든가. 그걸 저는 이제 데이터로 일하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앞으로의 모든 흐름은 데이터로 일하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영화 서론이 길어지긴 하지만 영화 그 최근에 갑자기 뭐죠? 그 막 추격하는 그 나오는 에이전트 갑자기 생각나는 거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영화를 보면은 되게 그 막 박진감이 이렇게 막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막 에이전트들이 누군가를 잡으러 가요. 그러면 CCTV 어디 뒷단에서는 CIA 같은 데서 막 데이터 분석하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분석하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막 지시를 해요. 어디로 가라. 그런데 막 CCTV 연결해서 막 공부. 요새 영화 잘 보시면 그게 메인 트렌드예요. 거기에 함의가 숨어 있는데 역할이 2가지가 있어요. 현장에서 바로바로 뭔가 일을 하든가 아니면 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뭔가의 의견을 낼 수 있는 2가지 역할이 거기 존재해요. 앞으로 기업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분들이 어울려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그 관계, 어떤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면 좋을지, 제가 보기 이거는 대기업도 스타트업도 동일해요. 왜냐하면 대기업도 점점 조직이 작아져서 팀 구성이 예전에 몇십 명이다가 점점 10명 이하로 줄어가지고 팀 자체가 회사에 속해 있지만 마치 하나의 작은 스타트업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 이거는 뭐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공이 어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에 대한 거는 미리 알아두시면 제가 보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4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IoT에 연관된 트렌드, 그다음에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익혀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향후 협력해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피처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기술 트렌드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좀 드릴 목차고요. 그 최근의 트렌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지털 디스럽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얘기 많이 나와요. 뭐 디지털 파괴라고 해서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디스트럭션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디스럽션이거든요.
디스트럭션은 완전히 파괴하는 거죠. 부수는 건데 디스트럭션은 뒤집는 거예요. 럽트라는 의미가 원래 뒤집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기존의 저희 사회는 전부 아날로그에 기반한 사회였는데 디지털로 중무정한 디지털을 아주 잘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새로 나와서 기존의 아날로그 기반의 서비스 생태계를 일거에 뒤집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일거에 뒤집는 현상을 디지털 디스럽션이라고 합니다. 요새 뭐 블록체인이나 해가지고 뭐 모바일 뱅킹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데 금융업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영업 점포가 줄고 있고요. 이제 인터넷 뱅크가 나왔잖아요. 인터넷에서 다 해요. 카카오뱅크나 K뱅크가 나왔죠. 그런 형태로 그건 다 디지털 기술이잖아요. 거기 아날로그 기술 없잖아요. 여기서 아날로그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수금하는 이런 체계죠.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은행은 다 그랬잖아요. 그냥 시장 가서 돈 받고 그다음에 그 은행에 사람 누가 오면 거기서 다 모든 작업이 됐는데 최근에는 은행 잘 가세요? 다 저 모바일로 하는데 그냥 모바일 뱅킹으로 대출 받을 때만 가요. 근데 그나마도 대출도 좀 있으면 챗봇으로 다 연결될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루틴한 작업이고 기준만 퀄리파이 되면 되니까 거기 예외적인 경우만 꼭 필요한 경우에 사람을 보게 돼서 이제 제가 그걸 대면이라고 하는데 대면 채널이 점점 줄고 있어요. 전부 온라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은행 인터랙션에 그동안은 온라인이 한 10% 20이었다면 점점 60, 70 넘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행 지점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하는데 건물은 비싸니까 임대료가 비싸니까 점점 줄이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스럽트가 되고 있는 그 하나의 현상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일들이 거의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디지털 디스럽션이라고 하고 디스럽션에 의한 새로운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술에 의한,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이노베이션이라는 거고요. 저희 1월 19일 날 저희가 전체 큰 크라우드 행사를 했는데 벤 해머슬리라고 미래학자가 와가지고 했던 장소를 제가 하나로 모아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박스가 뭐 같으세요? 인공위성. 네. 근데 얼마나 사이즈? 무슨 티? 그렇죠. 요만한 그냥 택배 박스만한. 저희가 인공위성 하면 그냥 한 집채만한 거였거든요. 예전에 써올릴 때는. 지금 인공위성은 요만하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다 인터넷으로 부품 주문해가지고 다 조립할 수 있어요. 자기가 기술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페이스X의 팔콘 수집하는 그 인공위성을 올려보낼 때, 그 우주선을 올려보낼 때 저런 거 100개씩 올려보내요. 요새는 인공위성 하나 보내지 않아요.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저런 조그마한 인공위성을 수백 개를 한 번에 실어가지고 우주에서 이제 쫙 뿌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인공위성조차도 저렇게 초소형화된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DNA 분석기예요. 예전에 DNA 분석하려면 엄청나게 큰 기계가 필요했는데 요새는 그냥 손바닥만한 기계 하나만 있으면 우리 DNA 분석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 너무 잘하실 테니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게 구글 홈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알렉사, 에코, 아마존의 요거는 IBM의 그 왓슨의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애기들하고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애들한테 말도 걸고 애들이 하는 말을 수집해서 왓슨에 다시 보내주는 일종의 AI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거죠. 알렉사 화면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 조금만 더 아니요, PDF에서 원래 되거든요. 네. All lights. Alexa, trigger computer. Alexa, turn off computer lights. 그냥 알렉사만 있으면 그냥 스피커 녹화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나서 저방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Alexa, trigger computer off. Alexa, turn off bed lights. Alexa, trigger projector. 김키고요. Alexa, lights 1%. 왜 조명, 방의 조명을 1%로 바꾼 거예요? 네. 영화 보려고. Alexa, end this video.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제 SKT에서 누구도 이제 출판하셨고 지금 KT는 기가진에서 이 완전히 이제 핫스팟이거든요. 이게 왜 그리고 아마존 주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 말로 했죠. 저희가 예전에는 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말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 연관된 서비스를 모바일 앱 같은 것들이 스킬이라는 게 현재 10,000개가 넘었거든요. 여기서 우버한테 우버 뭐 지금 근처에 택시 뭐 있어? 뭐 어디 가는 거 잡아줘. 요즘 날씨가 어떻게 돼? 그다음에 뭐 비행기 스케줄 이런 것들 말만 하면 이 스피커랑 연결돼, 알렉사 연결돼가지고 연동된 앱들이 막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드셔야 될 게 이런 것들일 거예요. 이런 허브가 되는 어떤 앱이나 어떤 스킬 같은 것들을 만드셔야 될 거고요. 앞으로 지금 이번에 SKT에서 하시지만 이제 IoT 여기 싱플러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앱을 만드시면서 그거에 아마도 기본적인 그대로 컨트롤하는 기본 에이전트를 SKT 누구를 연계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그것도 하나의 분명히 뭐 제가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한 하나의 또 중요한 허브가 될 거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기본 플랫폼, 기본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서비스 어떻게 연계해 줄까가 될 텐데 현재는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부 다 디지털에 기반한 거죠. 그래서 디스럽티브한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보시면 우버가 택시가 있나요? 우버 택시 없어요. 택시만, 그러니까 핵심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소유자와 수요자를, 그러니까 소유자는 이제 공급자, 그 자기 차를 기꺼이 택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바이더와 편하게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를 디지털 기술을 연결해 줄 뿐이에요. 페이스북 쓰시지만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컨텐츠 올리자. 페이스북이 컨텐츠 만들어요. 아니, 페이스북은 그냥 장만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올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건데, 근데 페이스북은 그걸 연결해 줌으로써 하나의 거의 이제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까지 가거든요. 저도 요새 뉴스 볼 때는 포털 안 들어가고요. 그냥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제 친구들이 좋은 기사 검색해가지고 다 링크 걸어놓거든요. 좋아요 하거든요. 이미 퀄리파이된 제 친구들이, 제가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먼저 올리는 분들이 제일 먼저 보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포털 가가지고 그냥 보기 싫은 기사 다 제가 걸러가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야의 글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의 페북 페이지에 그냥 들어가면, 타임라인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글들 쫙 읽어보면 그분들이 골라놓은 엄선해놓은 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페북이 미디어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SNS였는데 지금은 소위 소셜 인플루언스가 단순히 그냥 관계만 맺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인플루언스를 가져오게 돼서 페이스북 자체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미디어로서의 어떤 그 포지션을 갖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게 그거고요. 아리바바 온라인 재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역시 연결해 주는 거죠. 에어비앤비 제일 유명한 거지만 에어비앤비가 뭐 집을 가지고 있나요? 호텔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연결만 해줄 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찾아볼 수 있고 그것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가진 사람과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디지털 기술만으로 이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비즈니스 모델이 서비스를 중개함으로써 자산 하나 없이 디지털 기술과 아이디어, 사업 모델 이 두 가지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미 이루어진 거고 여기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앞으로 스타트업을 성공하려면 뭐냐면 그게 지능화인 거죠. AI인 거죠.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엄선된 뭔가 누군가가 잘 필터링해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잘 걸러서 아니면 잘 매일매일해서 제공해 준 것 같은 어떤 지능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앞으로 하나 더 추가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IoT와 지능화 그다음에 이것이 절대 뛸래야 뛸 수 없다는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책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책 좋아하는데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은 죄송하지만 비추입니다. 비추. 그냥 한번 어디 가서 쭉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 이 책의 유일한 의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제공했다라는 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차주씨가 했던 얘기들을 좀 모아놓은 건데 근데 정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사실 실체는 없어요. 근데 방향성은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정리하면 혁명이잖아요. 혁명이 뭐예요? 네, 힘이 바뀌는. 혁명은 심플리 힘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정치적인 혁명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건 기술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은 증기였죠. 그러니까 사람과 말이 하던 그전에는 뭔가를 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힘의 소스가 사람과 가축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달리든 소를 끌어가지고 하든 해야 거였는데 이제 증기가 생기면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증기로서 뭔가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증기가 산업혁명인 게 그 전에는 산업이란 말이 없었거든요. 농업이었던 거죠. 다 간의 수공업이었는데 이제 증기라고 하는 것에 소위 그 힘의 소스가 생기니까 생산 라인을 돌릴 수가 있게 돼가지고 뭔가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1차 산업혁명이 이제 증기에 의한 산업화가 되는 거고요. 근데 2차가 되면서 그게 뭐냐면 그래서 1차 때는 모든 공장에 그 증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세 모터가 발명되면서 걔를 돌리기 위해서 거기한테 힘을 주는 모든 소스가 공장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전기가 발전이 됐지만 그 당시에 발전이 다 직류였어요. 근데 이제 2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전기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직류도 있지만 교류죠, 교류. 즉 이제 그냥 제가 전기를 만들 필요 없이 어딘가에서 발전이 돼서 그 전기를 제가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공장에 있는 라인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굳이 공장 옆에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한 발전소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1800년대 후반에는 모든 공장에 옆에 발전소가 있었다는 거죠. 모터라인을 돌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교류가 되면서 1907년에 교류가 처음 생기면서 이제 2차 산업혁명이 된 거죠. 온 사방에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도 돌릴 수 있고 이제 냉장고도 갖게 되고 그 전에는 냉장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썩은 음식 먹어가지고 막 패스트가 돌고 그랬던 거잖아요. 패스트의 원인은 그 썩은 물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상수도와 하수도가 구분되지 않아가지고 먹는 물에 하수도가 유입돼가지고 이게 패스트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뭔가 로지컬한 작업들을 논리적인 작업들을 이제 컴퓨터로 하게 된 거죠. 손으로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 인터넷 혁명의 3차라고 한다면 이제 4차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제 뭔가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새로운 힘에 바뀌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혁명에 버금갈 만큼 의미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거의 핵심은 지능화인 거죠. 그래서 뭔가 지능적인. 그래서 제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뭔가 되게 인텔리전트한 것들을 미리 다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마치 회사에서 뭐 비서분이 내지는 어떤 팀이 저를 위해서 일을 한 것처럼 알아서 다 분석하고 한 다음에 저한테 알아서 갖다 주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 예전엔 제가 다 돈 주고 다 이렇게 시키거나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가격이 줄어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그 엄선된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가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왜? 빅데이터 때문인 거고요. 빅데이터는
뭐에 의해서 촉발되냐면 바로 IoT에 의해 촉발된다는 거죠. 왜냐면 IoT가 되면 IoT가 여러 가지 저희가 있지만 심플하게 보면 그냥 센서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모든 디바이스, 예전에는 전기만 통했죠. 예를 들면 여기 불을 켜려면 제가 이 방에 와서 저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이제 IoT 벌브를 붙이면 이제 얘를 켜고 끄는 거를 제가 굳이 여기 안 와도 되는 거죠. 그냥 아이패드에서 저 부산에서 꽂힐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서가 있으니까 센싱한 데이터를 제가 받아가지고 이 방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부산에서 어디 뭐 아니면 휴양지에서 그냥 IoT 패드 보면서 아 이렇게 됐네 그럼 어떻게 할까 컨트롤하고 신호 보내면 여기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즉 그 얘기 뭐냐면 전기가 통하는 모든 디바이스에 이제 인터넷이 연결돼 가지고 그리고 거기 센서가 붙어 가지고 센싱한 데이터가 어딘가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판단된 데이터가 다시 컨트롤로 들어와서 그 디바이스를 다시 컨트롤하는 것이 전체가 묶이는 게 IoT인 거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증가해요? 데이터가 증가. 센싱한 데이터가 가야 되고 컨트롤 데이터가 넘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로그가 남죠. 어떻게 센싱이 됐다.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컨트롤을 보냈다가 쫙 남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가지고 아 이런 패턴이 보이네. 그럼 이 패턴을 좀 자동화해서 좀 더 의미 있게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바로 진흥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데이터가 너무 커져요. 아까 제타 말씀하셨죠. 예전에는 펜타 그러면 눈이 막 돌아가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였거든요. 보통 테라였고 그때 여기 SKT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모든 통신 딜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때 여기 데이터가 1페타가 넘었어요. 처음으로 저희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막 SKT 내에서도 이 페타 데이터를 그러니까 모바일 데이터 전수 분석이거든요. 페타 그래서 엄청나다 그랬는데 지금은 페타 데이터는 사실 좀 우스워요. 이제는 이제 엑사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가속화될 거다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IoT 때문에. 왜냐하면 IoT는 말초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저희 그 네트워크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노드는 하나 더 추가하면 노드는 하나가 들어가지만 걔와 기존 노드와의 링크는 기존의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노드 개수만큼 늘어나는 거죠. 링크라는. 그게 네트워크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노드는 하나 추가됐을 뿐인데 즉 IoT 디바이스가 하나 추가됐을 뿐인데 걔와 기존 디바이스와의 관계는 n개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맥시멈으로. 이게 네트워크 효과거든요. 그래서 IoT가 발전한다는 의미는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그리고 데이터는 링크를 따라 움직여요. 노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노드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다른 노드로 전달되는 거죠. 링크로. 그래서 링크가 많아지면 링크를 타고 흐르는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oT가 발전하면 빅데이터는 필연적으로 많아지게 되고요. 데이터가 너무 커지면 이제 이 데이터를 근데 데이터는 그 어딘가의 전산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끝인 거예요. 그 데이터를 캡처해가지고 어딘가의 서버에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이 센서가 어떤 값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의 디스크에 저장이 돼야 데이터인 거예요. 그냥 왔다 가면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발생했다 없어지는 건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것을 중간에서 캡처해가지고 디스크에 저장해 놔야 그게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가 캡처가 되면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죠. 그럼 걔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펜타 엑사가 되면 그 데이터를 저장할 시스템을 제가 다 구입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다 샀어야 됐어요. 하드웨어, OS, 소프트웨어 다 사야 됐는데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데이터가 커서.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클라우드에 갖다 놓고 아마존이나 이런 클라우드 업체에 갖다 놓고 필요한 만큼만 빨리 저장해 놓고 분석한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건 분석값이거든요. 그 데이터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IoT가 발전하면 빅데이터는 필수 불가결하고요. 데이터가 너무 커지면 그걸 다 제가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클라우드 사업 모델이 역시 불가피한 거죠. 잘 보시면 100년 전에 모든 모든 공장이 옆에 발전 시설을 갖고 있었는데 더 이상 발전 시설 없죠. 한전에서 받아 쓰잖아요. 이제 컴퓨팅도 파워기 때문에 그것을 클라우드를 하나의 한전 같은 발전소라고 보면 컴퓨팅 발전소에서 접속해서 필요한 만큼 할당받아서 쓰고 그 다음에 쓴 만큼 돈 내는 시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가라마라 등 떠밀지 않는데 시대 흐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IoT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딥러닝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그 데이터를 판별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가 발전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힘의 변화를 촉발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가짜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되게 중요해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전체적으로. 요 레파토리, 이 흐름 절대 유리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가짜 산업혁명하면 되게 거창하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흐름이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라고 또 유명한 회사 GE가 있죠. GE 아시죠? 에디슨이 만든 미국에 100년 넘은 GE가 그 되게 큰 기업인데 이 회사가 엄청나게 스스로 바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대표적인 앞으로의 현상이 모든 기업이 GE처럼 바뀌게 될 텐데 GE가 만든 제품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잘 모르시지만 발전소의 터빈.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가장 메인 엔진이 있거든요. 걔가 터빈인데 그 터빈을 GE가 만들어요. 비행기 엔진. 비행기 띄우려면 엔진 필요하죠. GE가 엔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병원 가보시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GE가 CT하고 MRI 기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의료용뿐만이 아니라 산업용 CT, MRI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산업용이라는 거는 한번 건물을 지으면 부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파괴 검사라는 걸 하죠. 안에가 녹슬었는지 뭐가 부러졌는지를 그 안에 있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 몸만 엑스레이나 CT, MRI 찍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기계들도 예를 들면 원자로 같은 거 안에 검사할 때는 돌아가는 상태에서 디텍트 해야 되기 때문에 걔도 CT하고 MRI 찍거든요. 그래서 안에 문제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GE가 만드는데 GE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이 만드는 모든 제품에 센서를 내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품 안에 센서들을 다 내장해서 그 센서 데이터를 해요. 금방 이해되시죠? IoT 다 하시니까. 그리고 그거를 클라우드에 저장해가지고 분석을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3년인가 저희 한번 블랙아웃 되게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한전에 계신 분들이 전기를 못 써가지고 막 한전에 계신 분들이 너무 더워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한 한 해가 있었는데 그해 충청도에 있는 어떤 발전소에 실제로 터빈 하나가 다운됐어요. 그게 GE 거였어요. 근데 제가 GE 엔지니어분께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밤 11시에 갑자기 본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빨리 뛰어가라고. 그러니까 디텍트가 된 거예요. 그 터빈 안에 센서가 있으니까 디텍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 보고 뛰어가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현장에 가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니까. 뛰어가는 사이에 본사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저기 본사에 있는 여기저기 전 세계 여기저기 있는 엔지니어들이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가 현장에 도착할 때쯤에는 어디가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걸 체크해봐라 했더니 실제로 그 부품이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현장 조치하고 그때가 이거 하나 잘못 다운되면 블랙아웃 되니 마는 시기여서 되게 민감한 시기여서 빨리 조치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장관님 보고사항이라 그래가지고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장관님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리 알고 조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 없도록 했습니다라고 해서 아침 8시 전에 보고서 갖다 놨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말하는 데이터로 일하기 앞으로의 아주 커먼한 패턴이 될 거예요. 그 모든 디바이스를 센싱해서 데이터를 모아놓고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실시간으로 디텍트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사람 보내면서 그 사이에 전 세계에서 SNS를 붙어가지고 바로바로 분석하고 그래서 분석한 결과 여기가 의심된다는 걸 찍어내고 가서 현장에 가서 바로 조치하고 그리고 하는 이게 이제 당연해 보이는데 이게 뉴놈이 될 거예요. 새로운 노말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리프 그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디텍트를 못했어요. 놔뒀어요. 점점 문제가 커졌겠죠. 그런 사이에 어느 순간에 뻥 해서 진짜 주저앉았을 거예요. 주저앉았는데 그 예민한 시기니까 걔 하나가 뭔가 발전을 못해서 뭔가 주저앉으면 연쇄 이펙트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 때문에 저희 나라 전체가 블랙아웃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 원흉이 되는 거죠.
법적 소송에 의해서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리스크라고 하는, 저희가 요새 리스크를 많이 얘기하죠. 적시에 대응 못 해가지고 그 회사가 완전히 문제 생기는 경우를 요새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건 SNS에 더 증폭이 되죠. 사진 찍어서 바로 올리면 전 세계에서 바로 알잖아요. 이런 시대에 만약에 이게 안 됐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드리면 이제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뒷단에서 누군가는 계속 분석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진 IoT 그 디바이스에서 그 컬렉트 되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에 의견을 해서, 중요한 거는 핀포인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여기가 문제 같아. 딱 트래킹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잡아내고 그 다음에서 현장에 뛰어가는 분들한테 의견을 줘가지고 조치하도록, 이 사이클을 누가 최소로 줄일 수 있느냐가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인 거죠. 첫 번째, 그렇게 해야만 그렇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계산도 할 수 없는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그렇죠? 사실 리스크가 더 커요. 최근에 저희 이렇게 랜섬웨어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대응 안 했다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보안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이런 리스크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의 중요성은 더더욱 더 커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데이터로 일하는 시대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데이터로 일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거고요. 그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런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요새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저는 그 말을 좀 오글오글해서 그 말은 안 쓰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데이터 달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달인 프로그램 보시면 뭐가 다르죠? 일반인하고 도구를 엄청나게 잘 써요. 펜을 맛깔나게 자르신다고요. 좋은 도구 가지고 도구를 잘 써가지고 기가 막히게 썰어내서 맛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일들은 제가 말씀드릴 데이터 처리 기술들을 익히셔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앞으로 제가 보는 게 데이터 달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범주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IoT까지, 그다음에 IoT에서 그 센싱된 데이터를 다 모아서 빅데이터 분석하고 그 분석을 해서 뭔가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아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학습시켜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서비스를, 자동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IoT에 태울 수 있으면, 생각하시는 비즈니스 모델에 태울 수 있으면 그게 앞으로 이제 진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가 되는 거겠죠. 제가 요거 관련해서 잠깐 하나 할게요. 플레이가. I like the annual report this year. 죄송합니다. I think it really does a great job.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machines is exciting. Ye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machines is exciting. Yet increasing. In the 19th century, machines connected us. Now we are 19th century machines connected us. As we become ever more, we are constantly connected to them. As we become ever more entwined with our technology, what's stopping our relationship with machines turning into a chaotic, tangled mess? The answer? The industrial internet. It's a massive revolution in technology. But what is the industrial 이게 internet? G에서 It 관리하는 all 그 starts 데이터 with a 관리 tiny 모니터링 sensor, 시스템. or often several thousand of them, attached to 비행기 a big 엔진에 machine, 센서를 an 달아가지고 airplane or a turbine, 터빈에 creating a new 그걸 다 모으는 class 거죠. called brilliant machine. The sensors capture 그러면 그뿐만 real-time 아니라 이거 data 풍력 about all 발전기에 machines 터빈에다가 센서 parts. As 달아가지고 quickly as it's 센싱하는. gathered, the data are wirelessly streamed to the cloud.
There, it's sorted 이거를 and 클라우드에 다 analyzed 모아가지고 by 이렇게 the 분석을 하는 software. 거죠. If the software notices something is wrong, like a part is about to break, then it tells a person. Yes, an 그래서 actual 미리미리 에러를 person 찾아내가지고 who 바로바로 can 대응할 수 있는 replace 세상의 the 시스템 part 체계를 and 구성하고 fix 있는 it. The best bit is we know something's wrong before it's broken, rather than having, say, 그래서 your whole power unplanned plant downtime unexpectedly, 줄일 수 있게 causing 되는 a 거고. blackout when everyone would much rather be watching Game of Thrones. The industrial internet is also a system where machines use the internet to talk 그러니까 to each 정확히는 other, 인더스트리얼 to IoT, IoT의 실제 제조업체에서 하고 있는 건데 현재 GE가 리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기차, 뭐 모든 부분에 있는 모든 그 엔진 부분에서 센싱을 해서 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트 MRI GE predicts that the industrial 에디슨이죠? GE를 에디슨이 처음 만들었거든요. $1 trillion to the energy sector alone, but could also raise income by 25% and provide people with more consistent, reliable sources of energy and transportation. Now that's a technological revolution we can all be excited about. 그래서 IoT가 이제 작은 디바이스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산업계 특히 GE가 아주 선도적으로 이렇게 GE는 전통적인 제조업체였어요. 제품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GE가 어떤 일을 하냐면 제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다 센서를 다 내재해서 그 자신들이 판매한 제품의 운영 데이터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언플랜드 다운타임, 의도하지 않았던 정기 메인터넌스가 아니라 갑자기 발생한 에러를 바로 잡아내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고서 그거에 대한 대응 체계를 줄이는 거 아까 방금 말씀드린 사례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 레귤러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끊임없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부분을 바로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상하게 여기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모아놓으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분석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품을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개선 시간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GE가 이 자사 그 매출의 1%를 늘리는 걸 목표로 잡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1%가 1,000원일 땐 1%가 작지만 이게 1,000조가 되면 1%가 1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GE가 이 전체적으로 1%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미 1% 향상은 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면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프리딕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예 상품화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본인들이 자기 회사에 먼저 적용을 해보고 이게 정말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니까 그걸 패키지화해서 팔고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그걸 클라우드 서비스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그 프리딕스라는 패키지를 사는 게 아니라 프리딕스를 아예 그냥 애저 서비스 형태로 클라우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데이터를 보내면 거기서 분석해가지고 분석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센서만 내장해서 센싱한 데이터들을 그쪽에 보내면 거기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조회사가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팔더니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애저 서비스로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디지털 컴퍼니로 변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형적인 그 굴뚝 제조업이 어떻게 디지털 컴퍼니로 트랜스폼하고 있는 거에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GE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GE가 그 샌프란시스코 가래 옆에 그 빅데이터, 보통 말하는 빅데이터 하는 전문가들을 제가 2013년에 GE 본사를 고객을 모시고 한번 방문했었어요. 그 당시에 200명을 하여했다고 하는데 그때 목표가 10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더 많이 모으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새 빅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할 줄 아는, 그리고 단순히 데이터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IoT와 클라우드까지 전체를 연결하는 큰 그림을 알면서 분석하는 사람들은 없어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의 흐름은 제가 거의 다 메인이에요. 뭐 그건 제가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요소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무태가 늘어나듯이 기술을 키우시면 분명히 자신만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을 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읽어보세요. 제가 보기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케빈 켈리가 누구냐면
그 와이어드 공동 편집자예요. 되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여기 이네비터블의 의미는 불가피한이죠. 이 책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벌어지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디스럽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 불가피한 12개의 흐름을 여기서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것 중에 두 번째가 인지화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AI. 모든 것들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앞으로 향후 20년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지능화라는 거고요. 지능적인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앞으로 20년 후에 그 많은 지능화될 서비스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 이미 개발된 거는 아직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를 시작하기에 전혀 늦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유튜브 강의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유튜브까지 원래 좀 틀려고 했는데 꼭 볼만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 있는 링크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How AI can bring on a second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AI가 여기서 세컨드 이런 거는 큰 의미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을 어떻게 bring on 갖고 올 건지에 대한 것들은 쭉 의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 테드의 가장 메인 내용이고 이 책에서는 전체적으로 12개 정도의 불가피한, 여기서 불가피하다는 거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도 불가피했고 왜냐하면 그때 전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니즈가 있었고 그거에 맞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니즈가 있어요. 근데 니즈만 있고 기술이 없으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니즈가 있고 관련 기술이 나오기 시작하면 기술과 니즈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흐름을 볼 때 니즈가 존재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니즈가 아무리 존재해도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이게 활하진 않는데 두 개가 딱 머지되는 시점에 기가 막히게 뭔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화기, 인터넷, 모바일이 불가피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I는 불가피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에 모든 것들의 메인 테마는 지능화가 될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지능화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IoT가 현재 이미 빅데이터라고 얘기하지만 IoT가 발전하면 그거에 의해서 데이터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걔를 다 제가 구매해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역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데이터가 많아졌는데 이제 여기에 새로운 기술이 하나 들어왔어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이미 알파고 이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졌던 어떤 로직, 이 체계를 컴퓨터상의 모델링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어떤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사람 뇌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게 학습이거든요. 근데 그 학습이 이제 인간만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컴퓨터의 모델을 잘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면 얘가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제가 이제 알아보게 되죠. 예전에 몰랐으면 이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알게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판별이 되죠. 이게 맞다 아니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학을 몰랐을 때는 수학 문제를 못 풀잖아요. 답을 못 내잖아요. 근데 수학을 배우고 나고 공식을 알게 되면 그걸 학습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걔를 제가 풀어가지고 답을 내죠. 이게 맞다 틀리다 답을 내잖아요.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판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학습의 결과로. 그래서 요새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페북 가보시면 페북에 친구분들이 사진 올리면 그 사진에다 딱 마우스 대보면 그 사람 얼굴에 네모 격자가 딱 생기면서 사람 이름이 나오죠. 사진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건 원래 사람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사람을 알아요. 사진에 제가 딱 그 얼굴에다가 마우스 대면 거기 밑에 딱 이름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페이스북이 이 얼굴을 가진 이 사람이 누군지 안다는 얘기잖아요. 학습이 된 거죠. 그 사람의 사진들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딥페이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유형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이제 페이스북은 알게 된 로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상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페이스북에 있는 직원이 그걸 아는 거 아니죠. 페이스북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모듈이 이제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얘가 고양인지, 개인지, 뭔지, 그 다음에 그런 걸 다 알게, 이 사진에 뭐 나무가 있는지, 집이 있는지 다 알게 된 거죠. 그거 원래 사람의 능력이잖아요. 뭔가를 보고, 인지하고,
판별하는 건 사람의 능력인데 이제 컴퓨터 안에 사람의 학습 메커니즘을 닮은 모델을 컴퓨터상에 만들어서 데이터를 엄청 넣어주면 얘가 학습해서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이게 지능원.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되면서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의 IT 전망이 이제 가천에서 늘 매년 되면 연초에 그 해의 IT 전망을 하는데 넘버원이 이제 인공지능과 딥러닝이에요.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IoT이긴 하지만 제가 인공지능을 조금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향후 IoT 하셔도 어떤 모델을 만드시더라도 거기에 인공지능적인 자동화된 서비스가 없으면 밸류를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IoT 디바이스 그걸 연결해서 뭔가를 처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한다. 그건 이제 커먼 모델인 거고요. 거기에 지능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넣을 거냐가 제가 보기엔 차별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LG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이것도 제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근데 작년에 얘기한 건데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모바일 플랫폼이 아니라 인공지능 플랫폼 경쟁이 벌어질 거다라고 작년에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작년 말부터 벌어지고 이제 여기 있는 얘기들이 다 이미 되고 있는 거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알렉사 이게 완전히 치고 있고 그러면서 거의 이제 허브로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구글이 그동안은 모든 모바일 퍼스트였다가 AI 퍼스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된 기술 혁신들을 다 리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브레인이라고 2012년에 논문을 했는데 사람 얼굴하고 고양이 이런 것들 알아내서 완전 혁신적인 논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 구글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유튜브에서 사진 1000만 장을 뽑아가지고 1000만 장을 가지고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딥러닝 모델에 이게 뒤에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학습을 해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고양인지를 중요한 거는 자동적으로 알아내는 원래 그걸 알아내는 건 사람의 능력인데 그걸 자동적으로 알아내는 그거를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근데 그 시스템이 그 컴퓨터 1000대를 네트워크로 클러스터로 묶어가지고 3일 동안 돌려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사람 얼굴과 그다음에 고양이 이런 것들 다 구분해내는. 그래서 구글 브레인이 이제 그 딥러닝의 그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알고 계신 제프 힌튼이나 뭐 이런 그다음에 최근에 딥마인드를 인수하고 해가지고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이제 딥러닝 그 패키지를 갖다가 아예 오픈 소스로 다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이게 이제 텐서플로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TPU거든요. 이 학습을 하려고 하면 벡터현상이 많으니까 게임에서 쓰던 GPU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제 아예 그냥 그 GPU를 아예 텐서플로우에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모델을 만들어 버린 거죠.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TPU라고 하는 학습을 가속화시키는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걔를 묶어서 돌리는 클러스터 머신. 이 절대 앞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는 PC 한 대에서 되지 않아요.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게 알파고 머신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세돌하고 뒀던 알파고 머신이에요. 이번에 커즈하고 둔 거는 아직 정확히 자료가 없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공개한 여기 보면 고 붙어 있죠? 바둑기고 이게 알파고 머신입니다. 그래서 TPU를 수천 개를 꽂아가지고 여기서 그 딥러닝의 저기 딥마인드의 그 알고리즘을 여기서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대국에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최적의 수를 그때마다 디파인해 준 거죠. 이렇게 AI 관련 혁신 기술 리딩하고요. 구글은 이제 매년 I/O라고 행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기술을 발표하는데 AI에 특화된 기술들도 TPU 다 하고 있고요. 올해 발표한 것 중에 구글 렌즈라는 게 있는데 요거 하나 좀 보실만해요.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We are announcing a new initiative called Google Lens. 구글 CEO의 순간 피처 이번 Google 행사를 Lens 발표하는 is a 점입니다. set of vision-based computing capabilities that can understand what you're looking at and help you take action based on that information. We'll ship it first in Google Assistant and Photos, and it'll come to other products. So how does it work? So for example, if you run into something and you want to know what it is, say a flower, you can invoke Google Lens from your assistant, point your phone at it, and we can tell you what flower it 그냥 is. 사진 갖다 It's 대면 great for someone like me with allergies. 그 정보를 바로 인식한 다음에 그 정보를 Or if 자동으로 you've 알려주는 ever 거예요. been in a friend's place and you've crawled under a desk just to get the username and password from a 인터넷 Wi-Fi 액세스도 router. 그냥 그거하고 패스워드 딱 되면 지가 알아서 인터넷 커넥션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진인데 동영상인데 물건에 대면 바로 걔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서 바로 알려주는 거죠. 아니면 제가 다 그동안 키엔에서 검색해져 있었잖아요. 바로 인식해서 바로 정보를 찾아서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레스토랑 손이 대면 거기 딱 손표 인식한 다음에 걔에 대한 이미 정보를 바로 자동으로 알려주는 거죠. All of Google was built because we started understanding text and web pages. So the fact that computers can understand images and videos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our core 그러니까 vision. 이미지의 텍스트를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해주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구글에 인베딩 될 거다라고 순다 피차의 CEO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I/O는 유튜브에 전 그게 다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꼭 보세요. 그러니까 구글 I/O는 또 모든 트렌드를 리딩하는 그리고 사실 정말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가셔가지고 구글 I/O 치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구글이 이런 걸 리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구글이 움직이는 거와는 이제 별개로 그 흐름의 의미, 그다음에 그 트렌드를 해서 뭐 컴만한 것들 갖다가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잠깐 머신러닝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이해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학습하지, 그러니까 사람의 학습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뇌과학이 요새 되게 이슈가 되는데 뇌과학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학습이라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 뇌과학이 이해한 만큼만 컴퓨터에서 모델링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되죠? 뭔가를 자꾸 공부하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잖아요. 문제를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잘 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딱 보면 알죠. 전문가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수없이 해가지고 딱 보면 아는 게 전문가거든요. 근데 딱 보면 아는 게 뇌과학적으로 다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보는 순간에 이 안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어느 것에 대한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촉이 확 들어오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메커니즘이 저희 뇌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학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그거를 그동안은 사람은 뇌에서만 가능했어요. 학습이라는 게. 근데 이제 컴퓨터상에 저희가 이해한, 뇌과학으로 이해한 뇌의 모델을, 뇌의 구조를 컴퓨터상에 모델링 할 수 있게 된 거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딥한 뉴럴 네트워크와 비슷한 뇌구조와 비슷한 계층 모델인 거예요. 그 모델을 컴퓨터에 만들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특정 기능을 학습하도록 하는 거죠. 이미지 인식이나 언어 인식이나 하도록 하면 이제 얘가 지능을 가지게, 지능이 뭐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상황인 건데, 여러분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7살짜리 유치원 학생하고 19살짜리 고등학생 고3 분하고 40살 먹은 회사 부장님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 사람이 있어요. 뇌구조가 다른가요? 세 사람의 뇌구조가 다를까요? 뇌구조는 같죠? 뉴런과 시냅스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뭐가 다른 거지? 다르게 달라요. 왜냐면 지적 능력이 다르잖아요. 다르게 다른데 뭐가 다른 거죠? 지나온 경험이 다른 거예요.
유치원생은 언어는 배웠지만 아직 수학, 과학을 배우지 않은 거고요. 고3 학생은 수학, 과학을 배웠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는 조직 관계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경험, 그 다음에 같이 일을 하는 코어 이런 게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경험하면 돼요. 경험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뉴런, 그 시냅스의 가소성이라는 거에 의해서 자꾸 어떤 걸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걔를 기억하게 되죠. 기억을 하게 되고, 기억을 이용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이제 저한테 지혜나 통찰이 생기는 거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예전에 몰랐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어릴 때 이미 뉴런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도리어 살면서 뉴런이 죽어요. 그런데 강화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시냅스예요. 그러니까 뉴런이 어릴 때 적고 나중에 뉴런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는 시점에 뉴런은 1000억 개 이상을 다 갖고 있어요. 없는 거는 뉴런과 뉴런의 연결이거든요. 그리고 살면서 경험하면서 애기가 사진을 보고 막 장난감 만지면서 막 앞에 아빠 엄마가 막 웃으면서 하면은 막 하다가 나중에 아빠 엄마 하잖아요. 아빠인지 엄마인지 알게 된 거죠. 눈에 들어오는 이 이미지가 아빠인지 엄마인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지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제 아빠와 부모님과 유착 관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유대 관계, 유착이 아니라 유대가 관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빠, 엄마라는 존재를 알고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점점 더 이제 뭔가 경험하면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제 뇌과학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늘어나는 건 뭐냐면 시냅스가 늘어나요. 연결이 계속 가속화되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인 거고요. 그러니까 시각도 데이터예요. 빛이라고 하는 데이터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다 모니터에 쏘면 얘가 하나의 화면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몇 바이 몇의 픽셀인 거잖아요. 픽셀이 RGB 값을 가져가지고 화소를 가져가지고 하니까 결국 얘 하나가 데이터인 거죠. 제 망막에 들어오는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빛이라는 것이 다 데이터인 거예요. 뇌 입장에서 보면. 그 데이터가 시신경을 따라 흘러가지고 상이 맺히고 시신경에서 뒤에서 이 시각 그 피질에서 이게 다 처리가 된 다음에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하고 다 연합이 된 다음에 전두엽에 와가지고 이게 뭔 거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요거를 예를 들어 먹는 거면은 먹을까 말까를 판단해가지고 먹자라고 해서 손을 움직여서 먹는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운동 중추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척수를 타고 내려가서 제 몸이 손을 움직여서 음식을 잡아 입으로 먹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시냅스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가 기억화돼가지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기억이라는 거는 결국 그 시냅스 연결을 강화시키는 피질에 강화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냅스가 변하면서 어떤 특정 이미지가 들어오면 걔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전에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학습 메커니즘에 의해서 걔를 인지하고 판단하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저희의 학습 메커니즘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컴퓨터상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머신이 러닝하는 거예요. 기계가 러닝하는 거예요. 원래 러닝은 사람이 하던 거였는데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뇌에서 러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 뇌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모델링해서 컴퓨터에 옮겨가지고 컴퓨터에 만든 거죠. 단 뭐가 필요하죠? 데이터가 필요해요.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뭔가를 보질 않으면 기억이 없게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살 유치원생과 19살 고3과 40살 부장님의 차이점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경험이라고 얘기되는 데이터. 봤던 거, 경험했던 거, 학습했던 거, 모든 것들이 데이터인 거죠. 데이터의 차이에 의해서 모델은 동일한데 그 안에 연결값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머신러닝을 보시면 그 딥러닝에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돼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이 들어오면 여기에 쭉 구조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델인데, CNN이라는 모델에 의해서 이 뒷단에 가면 이 사진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 모델은 동일해요.
처음에 사진 한 장이 들어오면 요 값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 다음에 사진이 또 하나 들어오면 조금 더 바뀌어요. 100장이 들어오면 바뀌어요. 1000장, 10,000장, 100,000장, 10,000,000장이 들어오면 얘가 이제 이게 바뀌겠죠. 근데 모델은 동일한데 요 값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사진이 한 장이 들어왔을 때 이 값들이 그 이후에 사진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값일까요? 아닌 거죠. 그래서 똑같은 모델인데 1000장으로 학습한 거랑 100,000장으로 학습한 거랑 10,000,000장으로 학습한 거는 모델은 같은데 뭐가 다르죠? 판별력이 달라요. 뭐처럼? 7살의 뇌와 19살의 뇌와 40살의 뇌처럼. 즉 데이터가 많아야지만,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야지만 그동안 들어왔던 데이터들을 총체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어떤 마치 저희 뇌 속의 그 시냅스 같은 그런 것들이 여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학습할 때는 네트워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PC에서 되는 게 아니고 컴퓨터 클러스터로 구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을 이해하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걸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7살의 뇌와 19살의 뇌와 40살의 뇌는 똑같은 뇌인데 모델은 같은데 경험의 차이에 의해서 그들의 지적 능력이 다른 거죠. 지적 능력이라기보다는 판별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른 거예요. 애들은 7살짜리는 말은 읽지만 수학은 못하는 거고 고3은 수학과 과학은 풀지만 어떤 사회 능력이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직업 능력 어떤 그런 게 없는 거고 40살 부장님은 옛날 것들은 까먹었을지 몰라도 살면서 이제 몇 가지 까먹죠. 하지만 뭐 어떤 판단력, 그다음에 행동력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야지만 이 모델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10장 집어넣은 다음에 학습했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최소 10,000,000장, 억장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 네트워크의 안정성, 즉 판별력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 때, 지능화된 서비스를 만들 때는 데이터의 양이 절대적이에요. 100장 집어넣고 학습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은 동일한데, 그러니까 모델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데이터가 없으면 절대 학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데이터의 양이 절대적이고요. IoT가 발전해서 빅데이터가 늘어나면 지능화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꼭 만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IoT를 하면서 꼭 지능화가 유리하게 되는 게 그것들 다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으면 그 데이터 내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단 모델을 잘 만든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딥러닝에 의한 지능화된 서비스를 만들려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모델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컴퓨터상에서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모델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게 첫 번째고요. 모델이 아무리 있어도 데이터가 1000장이면 의미 없다라는 거죠. 데이터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어느 정도 이상의 그 데이터가 있어야만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델은 똑같은데 1000장 집어넣고 학습했다, 앞만 돌려봐야 판단이 안 돼요. 학습을 시키는 이유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얘한테 데이터를 집어넣어 자동으로 판별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된 모듈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건데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1000장 집어넣고 학습시키면은 이거는 뭐 4살짜리 만도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모델을 잘 만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학습을 시켜주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이게 전부 다 네트워크 벡터 연산이라서.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은 제가 데이터를 1억 장을 확보했어요. 1억 데이터를. 그런데 이 학습하는데 1년이거든요. 써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GPU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학습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는 하드웨어 가속기가 세 번째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새 엔비디아나 이런 인텔에서 이제 아예 AI 프로세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저런 딥러닝 모델을 빨리 돌려줄 수 있는 별도의 전용 칩을 만드는 게 최근의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 흐름대로 갈 테니까 그 3가지 모델, 충분한 데이터, 그 다음에 하드웨어 가속기 이 3가지가 딥러닝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향후에 지능화된 서비스를 IoT 데이터를 활용해서 IoT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차별화된 의미 있는 지능화된 서비스를 만들려면 딥러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시겠지만 단계적으로